1940년 4월의 코펜하겐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거리에는 낯선 군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독일군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닐스 보어의 연구소에는 헝가리 출신의 화학자 게오르크 드 헤베시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금속 원반 2개, 노벨상 메달이 들려 있었어요. 독일을 떠나야 했던 물리학자 라우에와 프랑크가 맡겨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시절 금을 구개로 빼돌리는 건 목숨이 오가는 죄였습니다. 메달 뒷면에는 수상자의 이름이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어요. 발견되면 그것으로 끝이었죠. 자, 어디에 숨겨야 할까요? 정원에 묻자니 흙자국이 눈에 띕니다. 벽 속에 넣어도 집을 뜯는 수색 앞에서는 소용없어요. 헤베시는 화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화학자만의 방법을 씁니다. 유리 비커에 2가지 산을 조심스럽게 섞고 그 액체 속에 메달을 살며시 담갔어요. 금은 서두르지 않는 금속입니다. 아주 천천히 스르르 가장자리부터 모양을 잃어갔어요. 몇 시간 뒤 비커에 금속은 없었습니다. 대신 은은하게 주황빛 도는 노란 액체 한 병이 남았죠. 그는 병에 이름표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선반 위 병들 사이에 슬쩍 올려놓았어요. 얼마 뒤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를 뒤집고 바닥까지 두드려 봤죠. 그리고 그 선반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또 지나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금덩이 2개가 눈앞에서 찰랑거리는데도요. 그들에게 그건 그저 지저분한 노란 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액체 속에서 금을 도로 가라앉혔고 반짝이는 갈색 가루가 소복하게 쌓였죠. 그 가루는 노벨 재단으로 보내졌고 메달은 다시 주조돼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멈춰볼까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느껴지시나요? 사라졌다가 흠집 하나 없이 처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태우면 재가 됩니다. 아무리 모아도 나무로 되돌릴 수 없어요. 종이도 음식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거의 모든 것은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그런데 금은 녹아 없어졌다가 다시 금이 됐어요. 흔한 일일까요? 아니요. 오늘 붙잡고 늘어질 질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파인만의 길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한 가지만 고집합니다.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은 아주 익숙한 물건 하나를 끝까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금입니다. 왜 노란지, 왜 녹슬지 않는지, 왜 묵직한지, 그리고 이 금속이 대체 우주 어디서 왔는지까지요.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금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빠르게 대답하십니다. 원자번호 79번 원소요. 화학기호는 AUU, 라틴어 아우룸에서 왔고요. 네, 맞습니다. 시험이라면 만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심술궂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아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굳게 잠긴 문에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읽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름표는 창문이 아니에요. 지도를 쥐었다고 그 길을 걸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 그 길에는 자갈이 있고 비 오는 날에 진흙이 있습니다. 원소 이름은 지도의 선이고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직접 걸어보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금이야말로 가장 자주 보면서 가장 모르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돌잔치에서 건네던 작은 돌반지 다들 기억하시죠? 예식장에서 손가락에 끼워주던 결혼반지의 서늘한 감촉도요. 어머니 장롱 깊숙한 곳, 손수건에 쌓여있는 금목걸이는 정말 급할 때 쓰려고 좀처럼 안 꺼내십니다. 퇴근길 시장 골목의 금은방 유리창은 또 어떻고요. 조명 아래 진열대가 이글이글할 정도로 환하게 빛납니다. 우리는 이 금속을 1초 만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 노랗습니까? 철도 알루미늄도 회색입니다. 은도 백금도 니켈도 전부 은빛 아니면 잿빛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금만 노랗습니다. 구리가 조금 붉은 길을 띠긴 하죠. 왜 하필 그 둘만 색이 있을까요? 이상한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색보다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금은 늙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부 사가갑니다. 마당의 자전거는 장맛비를 몇 번 맞으면 체인에 붉은 가루가 앉고 페달이 뻑뻑해집니다.
오래된 구리 지붕은 푸르스름한 녹으로 덮이고 서랍 속 은수저는 몇 년만 두어도 거뭇거뭇해지죠. 우리는 말합니다. 아, 오래돼서 그렇지. 그런데 이건 설명이 아니라 이름 붙이기예요. 여기서 관점을 한번 뒤집어야 합니다. 녹쓰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녹쓰는 게 정상입니다. 우주의 기본 상태는 반응하는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원자들은 에너지가 낮은 자리로 가고 싶어 합니다. 대단한 철학이 아니라 그냥 언덕과 공의 이야기예요. 비탈에 공을 올려놓으면 대굴대굴 굴러 내려옵니다. 그게 낮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려간 공은 스스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철 원자는 언덕 위의 공입니다. 산소가 지나가면 냉큼 손을 잡고 아래로 굴러 내려가요. 그 결과물이 우리가 녹이라 부르는 갈색 가루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철은 자연에 거의 없습니다. 땅속에서 캐내는 건 대부분 산소와 붙어있는 철광석이죠. 우리는 용광로의 어마어마한 열로 그 공을 억지로 언덕 위에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전거가 녹쓰는 건 배신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자, 이제 금을 봅시다. 금은 언덕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굴러 내려오지 않습니다. 산소가 지나가도 반응하지 않아요. 바닷속 침몰선에서 건져 올린 금화를 아십니까? 함께 있던 쇠못은 부스러졌고 은화는 시커멓게 엉겨 붙었는데 금화는 씻어내면 반짝 하고 처음 그 얼굴로 돌아옵니다. 이집트 무덤의 금 가면도 3000년 넘게 어둠 속에 있었지만 지금 박물관 유리 안에서 웅장하게 빛나요. 같은 무덤의 나무 상자는 바스러졌고 천은 사갔죠. 금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왜 금은 녹슬지 않을까요? 이건 설명을 요구하는 비정상입니다. 아 참, 무게 이야기도 얹어야겠네요. 금은방에서 작은 금괴를 손바닥에 올려본 적 있으신가요? 크기에 비해 손목이 툭 내려앉을 만큼 묵직합니다. 눈과 손이 어긋나요. 같은 크기 쇳덩이보다 2배 넘게 무겁습니다. 뭔가가 꽉꽉 눌러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노란 색깔, 녹슬지 않는 성질, 이 비상식적인 무게. 저는 이 셋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의 원인에서 흘러나온 세 개의 그림자일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조금 놀라실 겁니다. 그 전에 오래된 이야기 하나 꺼내놓겠습니다. 연금술사들이요. 우리는 그들을 우습게 보는 버릇이 있죠. 이상한 모자를 쓰고 지하실에서 냄비를 젓던 사람들. 그런데 공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시대 최고의 도구를 다 썼어요. 수은을 끓이고 유황을 태우며 밤새 불 앞에 앉아 기록도 꼼꼼히 남겼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작 뉴턴도 있었습니다. 네, 사과와 중력, 그 뉴턴이요. 그가 남긴 원고는 물리학보다 연금술 글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밤마다 화로 앞에서 수은 증기를 마셔가며 실험했죠.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두뇌가 평생을 매달렸는데도 납은 끝내 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수천 년을 그렇게 매달렸는데 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게으름 때문도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만 미리 흘려두죠. 연금술사들의 꿈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납은 실제로 금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들이 상상도 못한 곳에서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요.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헤베시의 비커도 금은방 유리창도 뉴턴의 화로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크기에는 답이 없어요. 답은 훨씬 더 작은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몸을 줄여봅시다. 어머니의 금팔찌 표면에 내려앉아 거기서 계속 작아지는 겁니다. 금 원자 하나 안으로 들어가 그 한복판에 웅크린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신다면 노란색도 녹슬지 않는 이유도 그 묵직함도 한꺼번에 풀립니다. 자, 그럼 정말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머릿속 그림 하나를 먼저 치워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과학교과서 첫 장에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가운데 동그란 알맹이가 있고 그 둘레를 작은 점들이 빙글빙글 도는 그림이요. 태양이 있고 행성이 돈다.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돈다. 참 예쁜 그림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 그림은 틀렸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꽤 많이요. 전자는 궤도를 돌지 않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자연에게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여름에 선풍기를 켜놓으면 날개가 몇 개인지 안 보이죠. 뿌연 원반 하나가 웅웅거릴 뿐입니다. 그래도 선풍기 날개는 매 순간 어딘가에 실제로 있기라도 하죠. 전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뿌연 구름 자체가 전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거실 장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 년 살다 보면 유독 다른 자리가 생깁니다. 냉장고 문 앞, 아침마다 서서 커피 내리는 싱크대 앞. 그 흔적을 보면 식구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어디 있을 확률이 높은지는 압니다. 전자를 안다는 건 딱 그 정도입니다. 위치가 아니라 확률, 점이 아니라 얼룩.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도만 알아도 세상의 모든 화학이 설명됩니다. 그 얼룩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오비탈입니다. 궤도 함수라고도 하는데 궤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또 그 태양계 그림이 슬금슬금 되살아나서요. 오비탈은 아무 모양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안쪽, 가장 얌전한 놈은 공 모양입니다. 핵을 은은하게 감싸는 동그란 안개 덩어리죠. 그 다음 층엔 헬스장 아령처럼 생긴 구름이 방향을 달리에 3개 있습니다. 더 바깥으로 가면 네잎 클로버 같은 것도, 아령 허리에 도넛을 끼운 것 같은 희한한 모양도 나옵니다. 처음 보면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이 모양들이 장식이 아닙니다. 모양마다 에너지가 다르고 계단처럼 층층이 나뉘어 있어요. 아래층은 핵에 꽉 눌려 붙어 있고 위층으로 갈수록 헐렁하고 넓게 퍼집니다. 전자들은 아래층부터 차곡차곡 채워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자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안쪽 전자가 아니라 맨 바깥에 사는 전자들입니다. 안쪽 전자는 그러니까 집안 살림을 합니다. 핵을 가려주고 자리를 지키죠. 반면 바깥 전자는 문을 열고 나가 옆집 원자와 손을 잡습니다. 뺏기기도 하고 나눠 갖기도 하고요. 소금이 짠 것도, 쇠가 녹쓰는 것도, 여러분이 숨쉬는 것도 다 바깥 전자들의 사교 생활입니다. 자, 이제 금으로 돌아갑니다. 금의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가 약 79개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플러스 전기를 띤 채 아주 좁은 공간에 79개나 뭉쳐 있는 겁니다. 그 덩어리가 끌어당기는 힘은 수소 하나짜리 원자와는 비교가 안 되게 사납습니다. 그 힘 한복판에 가장 안쪽 전자가 붙잡혀 있습니다. 도망가려면 빨라야 합니다. 아주 빨라야 해요. 실제로 금의 가장 안쪽 전자는 초속 15만 킬로미터가 넘게 움직입니다. 빛의 속도의 절반이 넘습니다. 잠깐만요. 이 숫자 그냥 지나가면 아깝습니다. 지금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눈꺼풀이 내려갔다 올라온 그 찰나에 그 전자는 지구를 몇십 바퀴 돌 만한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낀 반지 안에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소리도 없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뜻밖의 손님이 들어옵니다. 아인슈타인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건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무언가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을 밀어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밀어도 잘 안 밀리고 세워도 잘 안 섭니다. 흔히 질량이 늘어난다고 표현하죠. 빨라질수록 무거워진 것처럼 군다는 뜻입니다. 금의 안쪽 전자는 이미 빛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20% 조금 넘게 무거워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무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줄에 매단 돌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힘으로 붙잡고 있으면 무거운 돌일수록 더 안쪽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의 안쪽 오비탈, 그 공 모양 안개 덩어리가 스르르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안쪽 전자들이 핵 가까이 몰려가면서 핵의 전기를 더 촘촘히 가려버려요. 그러면 바깥의 아령 모양, 클로버 모양 오비탈들은 오히려 헐거워지고 밖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원자 안의 에너지 계단 전체가 뒤틀리는 겁니다. 그 뒤틀림 때문에 원래라면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할 두 층이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좁혀진 간격이 금의 색깔을 만듭니다. 원자가 빛을 만난다는 건 전자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뛰어오르는 사건입니다. 두 층 사이 간격에 딱 맞는 에너지를 가진 빛만 흡수됩니다. 간격이 넓으면 눈에 안 보이는 자외선을 먹고 좁으면 눈에 보이는 빛을 먹어요. 금은 좁혀진 그 간격 때문에 푸른 빛과 보랏빛을 삼켜버립니다. 남은 건 노랑, 주황, 살짝 붉은 기운. 그게 섞여 눈에 도착하면 그 따뜻하고 묵직한 금빛이 됩니다. 반짝하고 눈에 들어오는 그 색깔이요.
물리학자들이 컴퓨터로 금 원자를 계산하면서 짓대쓴 장난을 하나 쳤습니다. 계산식에서 상대성 효과를 그냥 꺼버린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없는 세상의 금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금은 은색이었습니다. 그냥 흔한 은백색 금속. 게다가 화학적으로도 훨씬 부산스러워서 잘 반응하고 잘 상하는 금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이 노란 이유는 금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금 속에서 전자가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입니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면 보통 블랙홀, 우주선, 시간여행을 떠올리시죠. 저 멀리 우리와 상관없는 곳의 이야기 같고요. 그런데 결혼 반지를 낀 분들, 지금 왼손을 한번 보세요. 손등에 은은하게 얹힌 그 노란빛, 그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어머니가 장롱 깊숙이 넣어두신 돌반지도 마찬가지고요. 인류는 아인슈타인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상대성 이론을 손가락에 끼고 다녔던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른 채로요. 우주의 가장 깊은 법칙이 저 먼 은하가 아니라 사람 손가락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다른 금속은요? 왜 다들 비슷비슷하게 은색인가요? 은의 핵에는 양성자가 약 47개 있습니다. 금의 79개보다 한참 적죠. 핵의 힘이 약하니 안쪽 전자도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거워지는 효과도 미미하고 에너지 계단도 얌전히 제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은은 눈에 보이는 빛을 골라 먹지 않아요. 빨강도 파랑도 거의 고르게 되돌려줍니다. 색을 고르지 않으니 색이 없습니다. 그 특유의 차갑고 맑은 은백색이죠. 그러니까 금과 은의 색 차이는 이름의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전자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상대성 효과가 장난을 친 금속이 금 하나만은 아닙니다. 잠깐 옆길로 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가면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서요. 수은입니다. 어릴 때 열이 나면 어머니가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꽂아주셨죠. 그 가느다란 유리관 속에서 은빛실이 스르르 올라가던 거요. 그 은빛 액체가 수은입니다. 금속인데 액체예요. 쇠도 구리도 알루미늄도 다 단단하고 녹이려면 수백 도가 필요한데 수은은 실온에서 이미 물처럼 흐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도 아인슈타인이 나옵니다. 금속이 단단한 이유는 원자들이 바깥 전자를 내놓고 공동으로 나눠 쓰기 때문입니다. 그 전자들이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해요. 서로 손을 꽉 잡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수은은 손을 잘 안 내놓습니다. 상대성 효과로 안쪽 전자가 바짝 당겨지면서 바깥 전자까지 단단히 붙들려 버렸거든요. 게다가 수은의 바깥방은 딱 알맞게 꽉 차 있습니다. 더 넣을 자리도 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수은 원자들은 손을 잡긴 잡는데 아주 건성으로 잡습니다. 악수는 하는데 눈은 딴 데 보고 있는 그런 악수요. 결속이 헐거우니 조금만 흔들어도 미끄러집니다. 체온계 속에서 오르내리던 그 은빛 방울. 그게 사실은 상대성 이론이 만들어낸 액체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모르셨고 저도 몰랐고요. 어쩌면 세상이 원래 이런 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손으로 만지는 평범한 것들 속에 우주에서 가장 웅장한 법칙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앉아 있는 거요. 모르고도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알고 나면 같은 물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 안 풀린 게 남았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 금은 왜 녹슬지 않을까요? 쇠는 몇 달만 비를 맞아도 벌뺏게 부스러지는데 금은 수천 년을 땅속에 묻혀 있다. 나와도 그날 만든 것처럼 반짝입니다. 무덤 속에서요. 둘, 금은 왜 그렇게 무거울까요? 금을 손에 처음 올려본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왜 이렇게 무겁지? 같은 부피의 철보다 훨씬 무겁거든요. 이 두 가지도 실은 지금 이야기한 그 빠른 전자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남겨둔 두 질문으로 곧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은 왜 반응하지 않는가? 금은 왜 그렇게까지 묵직한가? 상관없어 보이시죠? 그런데 뿌리는 같습니다. 원자 안쪽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 전자의 사정 말입니다. 화학은 단순한 장사입니다. 원자들이 전자를 빌려주고 빼앗고 나눠 쓰는 거래예요. 자전거 체인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붉은 녹, 그건 철이 산소한테 전자를 넘겨주고 받아온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금은 이 거래에 끼지 않습니다.
아예 안 낍니다. 여기서 상대론적 효과가 다시 등장합니다. 금 원자의 안쪽 전자들은 빛의 속도의 절반이 넘는 속도로 핵 주위를 돕니다. 그렇게 빨라지면 전자가 무거워지고 궤도는 안쪽으로 쪼그라들어요. 그 여파가 바깥까지 밀려와서 언제든 빌려줄 수 있어야 할 맨 바깥 전자마저 핵 쪽으로 바짝 끌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산소가 다가와서 야, 전자 하나만 빌려줘 해도 금은 미동도 하지 않아요. 애초에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을 두고 고귀하다느니 하는 표현을 볼 때마다 조금 웃음이 납니다. 원자 입장에서는 고귀한 게 아니라 그냥 지독하게 인색한 거거든요. 배가 가라앉으면 철제 선체는 수십 년 만에 부스러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같이 가라앉은 금화는 300년이 지나도 건져 올려 손바닥으로 슥 문지르면 그 자리에서 다시 반짝해요. 마치 어제 만든 것처럼요. 그런데 이 인색함이 인류 역사에 이상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이 대목이 제일 재미있는데요. 지각에서 가장 많은 금속이 알루미늄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걸 처음 손에 쥔 게 19세기입니다. 자연의 알루미늄은 전부 산소와 손을 꽉 잡고 바위 속에 붙들려 있으니까요.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기 시대가 오려면 화로의 온도를 수백 도씩 올려 산소를 억지로 떼어내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수천 년의 축적이었죠. 그런데 금은요. 금은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개울 바닥에요. 강물에 씻겨 내려온 모래알들 사이에서 햇빛이 비치면 은은하게 노랗게 빛나는 알갱이로요. 그냥 허리를 굽혀 주우면 됐어요. 인류가 가장 먼저 알게 된 금속이 금이었던 이유가 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였다는 겁니다. 반응하기를 거부했기에 순수한 상태로 남았고, 그래서 강가에서 몸을 숙였던 누군가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서랍 속 돌반지도 그 첫 만남의 먼 후손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게요. 금은방 진열장 옆에 작은 저울 보셨죠? 금을 손에 얹어보면 바로 압니다. 눈이 예상한 무게와 손이 느끼는 무게가 안 맞아요. 답은 원자 핵 안에 있습니다. 금 원자의 핵에는 양성자가 79개, 중성자는 100여 개 조금 넘게 들어있어요. 200개 가까운 무거운 알갱이가 좁은 공간에 밀어넣어져 있는 셈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는 12개 정도고요. 그러니까 금 원자 하나가 탄소 16개만큼 무겁습니다. 게다가 상대론적 효과로 궤도가 쪼그라들었다고 했죠. 무거운 핵을 가졌으면서 몸집은 오히려 작은 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원자들을 쌓으면 빈틈이 거의 없이 들어차겠죠. 그래서 우유팩만 한 금괴 하나가 어른이 두 손으로 들어야 겨우 들리는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볼 때마다 좀 웃습니다. 금고를 턴 도둑이 금괴를 가방에 한 무더기 쓸어 담고 계단을 뛰어내려가잖아요. 쌀 몇 가마니를 안고 뛰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리학은 그런 걸 봐주지 않아요. 그런데 2017년 과학자들이 하늘에서 확인한 사실 하나가 이 금 이야기의 뿌리를 통째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꼭 들어보셔야 해요. 무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일 놀라실 숫자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파라오의 무덤에 들어간 금, 신라의 금관이 된 금, 각국 중앙은행에 쌓인 금까지 인류가 역사 이래 파낸 금 전부를 모아 녹여서 정육면체 하나로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 한 변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20 몇 미터입니다. 잠깐만요. 농구 코트 한쪽 절반 정도 되는 바닥의 높이는 7, 8층 아파트 정도.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알았을 때 좀 멍했어요. 그 덩어리 하나를 위해 사람들이 전쟁을 했고, 낯선 대륙에 상륙해 남의 나라를 무너뜨렸고, 컴컴한 갱도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희귀한 원소가 아닙니다. 문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거나 너무 묽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닷물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 녹아있는 금을 다 합치면 수백만 톤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인류가 지금까지 캔 금 전부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유조선 한 척 분량의 바닷물을 다 처리해도 반지 하나 만들 만큼이 안 나옵니다. 바다는 금을 품고도 절대 내주지 않는 인색한 금고인 셈이에요. 그런데 이걸 진지하게 시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리츠 하버라는 독일 화학자예요. 공기 중의 질소로 암모니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인공비료가 대량 생산됐고 오늘날 수십억 명이 밥을 먹고 있죠. 동시에 그는 전쟁에서 독가스를 만드는데도 관여했고요.
사람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감당하기 어려운 배상금을 짊어집니다. 그때 하버가 생각한 거예요. 바닷물에 금이 녹아 있다면 뽑아내서 나라 빚을 갚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로 배를 탔습니다. 대서양을 오가며 몇 년 동안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허무할 만큼 단순했어요. 그가 참고했던 기존의 농도 수치가 실제보다 한참 부풀려져 있었던 겁니다. 직접 재본이 몇 자릿수 아래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화학자 한 명이 원소 하나의 고집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연은 협상을 안 하니까요. 자, 무거운 이야기를 했으니 다시 반짝이는 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금속 광택이라는 게 대체 뭐냐는 겁니다. 금속 안에는 자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덩어리 전체를 자기 집처럼 돌아다니는 전자들이에요. 원자들이 전자의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상태라고들 하죠. 여기에 빛이 들어옵니다. 빛은 전기장이 출렁이는 파도예요. 표면에 닿으면 자유전자들이 따라 흔들리고 흔들리는 전하는 다시 전자기파를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광택이란 건 표면의 전자들이 빛에 맞춰 춤을 추고는 곧바로 되쏘아 보내는 거예요. 표면 아래에서 수백억 개의 전자가 같은 박자로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휘자도 악보도 없는데 어긋나는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휘자 없는 거대한 합창이에요. 그 합창이 우리 눈에는 반짝임으로 보이는 겁니다. 은은 그 합창이 완벽에 가까워서 오는 빛을 거의 다 되돌려 보내요. 그래서 하얗게 차갑게 빛납니다. 금은 좀 다릅니다. 파란 쪽 빛을 삼켜버려요. 전자가 아래 궤도에서 위 궤도로 뛰어오르는데 딱 그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상대론적 효과가 궤도 간격을 좁혀놓은 탓입니다. 그래서 빨강과 노랑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금의 그 따뜻한 노란빛은 금이 가진 색이 아니라 금이 삼킨 것의 그림자인 셈이에요. 어머니 손가락의 가락지가 저녁 불빛 아래 은은하게 노랗게 보이는 이유가 사실은 그 안에서 파란빛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니 저는 이게 참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의 또 하나, 이상한 재주요. 이건 이미 몸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치과에서요, 금리 말입니다. 왜 하필 금으로 때웠을까요? 부자 티를 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입 안은 화학적으로 아주 험한 곳이에요. 침이 있고 산이 있고 매일 수천 번씩 씹는 힘이 가해집니다. 거기서 몇십 년을 버티려면 반응하지 않아야 하고 부러지는 대신 늘어나야 해요. 금은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드문 재료입니다. 돌반지만 한 금덩어리를 장인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방 하나 바닥을 덮을 만큼 펼 수 있습니다. 그쯤 되면 두께가 원자 몇백 겹 수준이라 숨을 훅 불면 날아가요. 절에 가면 불상에 금박을 입혀놓은 걸 보시죠. 적은 금으로 넓은 면을 덮을 수 있는 게 이 성질 덕분입니다.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얇게 편 금박은 빛이 통과해요. 그런데 통과한 빛은 노란색이 아닙니다. 푸르스름한 초록빛이에요. 노란빛과 붉은빛은 되돌려 보내니까요. 반사되는 금은 노랗고 투과되는 금은 초록입니다. 그럼 금은 왜 이렇게 잘 늘어날까요? 여기서 아까 그 전자의 바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유리 안에서는 원자들이 정해진 상대와 정해진 각도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망치로 때리면 자리를 옮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합이 툭 끊어지고 균열이 스르르 번져나가죠. 금은 다릅니다. 금 원자들은 특정한 짝과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전자의 바다가 원자 전체를 통째로 감싸서 붙들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접착제 속에 구슬들이 잠겨 있다고 떠올려 보세요. 힘을 주면 구슬들이 서로 위치를 바꾸며 스르르 미끄러지는데 접착제는 여전히 전부를 붙들고 있어요. 자리가 바뀌었을 뿐 결합은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유리는 두드리면 깨지지만 금은 두드리면 늘어납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금속의 본질을 거의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는 힘을 받으면 부서지고 어떤 관계는 모양만 바뀐 채 계속 이어지잖아요. 제가 물리 이야기를 하다 말고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금이 완전 무결한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금에도 약점이 있어요. 딱 하나. 그 약점을 찾아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금을 만들어 보겠다고 평생을 바쳤던 연금술사들입니다. 금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녹이는 방법은 찾아냈어요. 그 액체의 이름은 왕수입니다. 왕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금속의 왕을 녹인다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왕수 이야기 속에는 처음에 제가 꺼냈던 노벨상 메달 사건의 진짜 결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은 서로 만난 적도 없는 대륙의 문명들이 하나같이 이 노란 금속에 그렇게까지 미쳐버렸을까요? 그 이야기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왕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왕의 물. 금속의 왕을 녹인다고 붙은 이름이죠. 그런데 정체를 알면 좀 허탈해집니다. 이미 알던 두 산을 섞은 것뿐이거든요. 질산 하나에 염산 셋. 갓 섞으면 투명하다가 스르르 노랗게 변하고 붉은 연기가 은은하게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질산에만 금덩이를 담가보세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염산만 담가도 그렇고요. 한 달을 담가둬도 금은 반짝 그대로예요. 그런데 둘을 섞은 순간 녹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이 금속을 녹인다는 건 전자를 빼앗아 이온으로 만들어 끌고 간다는 뜻인데 금은 그 전자를 꽉꽉 붙들고 안 내놓습니다. 다만 질산은 힘이 좀 셉니다. 금 표면에서 정말 조금 전자를 뜯어내요. 금 원자 몇 개가 이온이 되어 슬쩍 떨어져 나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떨어져 나온 금이온이 혼자 있기가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자를 도로 주워들고 돌아가 버려요. 여기 염산이 들어오면 판이 달라집니다. 염산은 전자를 뜯는 힘이 약해요. 대신 염화 이온을 잔뜩 가졌고 이놈들이 금 이온을 아주 좋아합니다. 질산이 전자를 뜯어내는 그 짧은 순간 염화 이온 4개가 달려들어 금 이온을 감싸버려요. 그러면 돌아갈 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한 놈이 문을 억지로 비틀어 엽니다. 다른 한 놈이 그 틈으로 나온 팔을 붙잡고 데려가 버려요. 문 여는 놈 혼자서는 소용없습니다. 문이 곧 닫히니까요. 데려가는 놈 혼자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순간 우리는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940년 4월 코펜하겐. 게오르크드 헤베시가 손을 떨며 만들던 게 이겁니다. 그 안에 노벨상 메달 2개를 담갔죠. 창밖으로 군화 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그는 메달 가장자리가 스르르 흐물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다 녹은 뒤엔 주황빛 액체만 남았어요. 그 비커를 숨기지도 않고 선반 위병들 사이에 그냥 끼워 두었습니다. 게슈타포가 실험실을 여러 번 뒤졌지만 그 지저분한 주황색 병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환원제를 넣자 감싸여 있던 금이온이 전자를 되찾고 갈색 가루가 되어 바닥에 쌓였어요. 그 볼품없는 가루가 메달이었던 금 전부였습니다. 노벨 재단은 그걸로 메달 2개를 다시 주조했고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5년 동안 금은 사라져 있었지만 금 원자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왕수가 한 일이라곤 전자 몇 개를 떼어내고 원자들을 물속에 흩어놓은 것뿐입니다. 핵에는 손끝 하나 대지 못했어요. 79개의 양성자. 금을 금이게 하는 그 숫자는 주황색 액체 속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화학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원자의 바깥쪽, 전자가 사는 동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화학은 전자만 건드릴 뿐 핵에는 닿지 못한다. 이 한 문장이 열쇠입니다. 아 참, 짚고 갈 게 있습니다. 금이 왜 비싸냐고 물으면 대부분 희귀하니까 라고 답하시죠. 반만 맞습니다. 희귀한 걸로 치면 금보다 더한 게 수두룩하거든요. 백금은 지각에 있는 양이 금보다 적고 오스뮴은 밀도가 가장 높고 이리체은 더 단단하고 로금은 한때 금값의 몇 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로쟁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잉카 사람들은 오스뮴으로 태양신을 만들지 않았고요. 왜일까요? 금은 어느 한 항목에서도 1등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조건을 동시에 하나도 빠짐없이 만족해요. 금은 독이 없습니다. 삼켜도 몸이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베란다 난간이 붉게 일어나는 동안에도 서랍 속 할머니의 그 가락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반짝여요. 금은 적당히 무릅니다. 오스뮴이나 이리격은 지독하게 단단한 데다 잘 부서져서 옛날 망치로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반대로 너무 무르면 만들자마자 뭉개지고요. 금은 그 사이에 절묘하게 놓여 있습니다. 두드리면 모양이 되고 그 모양이 몇천 년 갑니다. 금은 적당히 희귀합니다. 강바닥을 뒤지면 나올 만큼은 있고 아무나 가질 수 없을 만큼은 없어요. 그리고 색깔입니다. 상대론적 효과가 만들어낸 그 노란빛. 은은 희고 철은 잿빛이고 구리는 금방 초록으로 상해버려요. 서로의 존재도 모르던 대륙의 사람들이 그 노란 알갱이를 보았을 때 다들 똑같이 숨을 멈췄습니다. 잉카 사람들은 태양의 땀이라 불렀고
이집트 사람들은 신들의 살이라 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문명이 금을 고른 게 아닙니다. 물리학이 금을 미리 골라놓은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 차례입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려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요. 비웃기는 쉽죠. 그런데 잠깐만요. 납과 금은 얼마나 비슷합니까? 둘 다 무겁고 무르고 두드리면 늘어납니다. 색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 이 잿빛을 저 노란빛으로 바꾸는 길도 있을 거라고 그들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뉴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남긴 원고 중 상당량이 연금술 노트예요. 수은 증기를 들이마셔가며 몇십 년을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납은 양성자가 82개, 금은 79개입니다. 납을 금으로 바꾼다는 건 핵에서 양성자 3개를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화학은 전자만 만집니다. 핵을 붙드는 힘은 전자 쪽보다 100만 배쯤 강해요. 화로의 숯불로는 근처에도 못 갑니다. 핵 입장에서 그 정도 열은 있으나 만화한 미풍이에요. 그들은 연장을 제대로 챙겨왔습니다. 열정도 끈기도요. 그런데 건물의 층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3층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방은 지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 건물에 지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몰랐던 시절이었고요. 좀 뭉클한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자 가속기 안에서 다른 원소의 핵에 입자를 때려 박아 양성자 수를 바꾸면 금 원자가 만들어져요.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연금술사들의 꿈은 헛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상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었죠. 문제는 값입니다. 그렇게 만든 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 몇 개인데 반지 하나 만들려면 나라 예산으로도 모자라요. 금은 인간이 싸게 만들 수 없는 물건입니다. 오직 우주만이 만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 금이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늘 아침에 금을 만졌거든요. 지금 손에 쥐고 계신 휴대폰 안에 금이 들어 있습니다. 회로와 회로가 만나는 접점, 신호가 건너가는 그 좁은 다리요. 왜 하필 금일까요? 구리가 전기는 더 잘 통하는데 말이죠. 구리는 표면이 서서히 상하고 그 얇은 산화막이 신호를 갉아먹거든요. 금은 안 상합니다. 20년이 지나도 처음 그대로예요. 서랍 속 낡은 충전기 단자의 그 노란 부분이 그겁니다. 장식이 아니에요. 우주로 나가면 더 노골적으로 씁니다. 인공위성은 적외선을 튕겨내려고 금박으로 몸을 감싸요. 햇빛 받는 쪽은 펄펄 끓고 그늘진 쪽은 얼어붙는 곳에서 그 얇은 금박이 온도를 붙들어 줍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의 헬멧 바이저에도 금이 발려 있었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층이 달 위에서 사람 눈을 지킨 셈입니다. 치과에서도 오래 썼죠. 어르신들 어금니에 은은하게 빛나던 그 금요. 입안은 꽤 험한 곳입니다. 축축하고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고 산성 음식이 계속 들어와요. 거기서 수십 년을 버티며 몸에 해도 안 끼치는 재료는 드뭅니다. 요즘은 더 놀라운 데까지 갑니다. 금을 나노미터 크기 알갱이로 잘게 만들면 성질이 좀 달라져요. 이 금 나노입자에 특정 분자를 붙여 몸속에 넣으면 암세포에만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 빛을 쬐면 그 알갱이들만 열을 내요. 정상 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데우는 거죠. 아직 연구 단계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참 얄궂죠. 금이 이 모든 일에 쓰이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녹슬지 않고 몸속에서도 시치미를 떼니까요. 처음에 우리는 그 성질을 그저 게으르다고 여겼는데 바로 그 무심함이 지금 사람 목숨을 구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은 인간이 싸게 만들 수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손가락의 반지, 휴대폰 속 먼지 같은 금은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땅에서 캤다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럼 땅은 어디서 얻었을까요? 지구는 그런 걸 만들 힘이 없습니다. 이 금속은 우주 어딘가의 부엌에서 끓여졌습니다. 그 부엌이 어떤 곳이었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오늘 밤 반지를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금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다고 하면 답이 아니죠. 그 재료는 어디서 왔느냐가 따라 붙으니까요. 그렇게 밀다 보면 아주 이상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우주가 처음 시작됐을 때 거기엔 수소와 헬륨뿐이었습니다. 금은 없었어요. 어머니 손목에 그 금팔찌를 이루는 원자는 우주 초기에 단 한 개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요. 그럼 그 원소들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별입니다. 별은 밤하늘에 박힌 예쁜 점이 아니라 원소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자기 무게에 짓눌린 중심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뜨겁습니다. 그 속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부딪혀 헬륨이 되고 아주 조금의 질량이 사라지며 에너지로 바뀌어요. 별이 빛나는 건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과정의 부산물인 셈입니다. 그런데 수소는 무한하지 않죠. 바닥나면 별은 다시 눌리고 더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헬륨 셋이 붙어 탄소가 돼요. 우리 몸의 탄소가 거기서 왔습니다. 이어서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별은 주기율표를 한 칸씩 기어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벽이 나타납니다. 철입니다. 철까지는 원자핵을 합칠 때 에너지가 나와요. 남는 장사죠. 그런데 철을 넘어서면 오히려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별을 버티게 해준 공급이 그 순간 끊기는 거예요. 그 다음은 순식간입니다. 수십억 년을 버텨온 중심부가 몇 초 만에 무너지고 바깥층이 안으로 쏟아졌다가 튕겨나와요. 그게 초신성입니다. 별 하나가 은하 전체만큼 밝아지는 순간이죠. 여기까지가 오랫동안 알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별의 재로 만들어졌다. 대체로 맞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계산이 안 맞아요. 초신성이 만들 수 있는 금의 양이 실제 관측되는 양에 한참 못 미칩니다. 초신성만으로는 결혼 반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미친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려면 아주 이상한 별을 소개해야 합니다. 중성자 별입니다. 초신성이 터지고 나면 중심에 잔해가 남습니다. 태양만한 질량이 서울만한 공 안으로 눌려 들어간 상태예요. 거기서 각설탕만한 조각을 떼어오면 그 한 조각이 지구에 사는 사람 전부보다 무겁습니다. 압력에 밀린 전자가 핵 속 양성자와 합쳐져 중성자만 빽빽한 덩어리가 남았기 때문이에요. 별의 시체라고들 하지만 저는 우주에서 가장 밀도 높은 침묵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시체가 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둘은 서로를 돌면서 중력파라는 형태로 아주 은은하게 에너지를 잃습니다. 궤도가 수억 년에 걸쳐 조금씩 좁아져요. 그리고 마지막 몇 초, 둘은 초당 수백 바퀴씩 돌면서 빨려 들어가다 끝내 충돌합니다. 킬로노바라고 부르는 사건이에요. 이 순간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물질이 우주로 뿜어져 나옵니다. 풀려난 중성자들이 근처 원자핵에 미친 듯이 달라붙어요. 하나, 둘, 10개, 20개. 그러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 원자 번호가 한 칸 올라갑니다. 눈 한 번 깜빡할 시간보다 짧게 몰아쳐요. 그래서 백금과 우라늄, 그리고 금이 만들어집니다. 한 번의 충돌에서 나오는 금이 지구 몇 개를 빚어낼 만큼이에요. 우주는 아주 드물게 대신 어마어마하게 금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이론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렸죠.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라이고는 원자핵보다 작은 시공간의 떨림을 읽어내는 장치예요. 그날 잡힌 신호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블랙홀 충돌보다 훨씬 길게 100초 가까이 이어졌어요. 태양 정도 질량의 물체, 둘, 중성자별입니다. 거의 동시에 감마선 망원경이 같은 방향에서 짧은 섬광을 잡았어요. 그때부터 벌어진 일이 저는 참 좋습니다. 칠레, 하와이, 궤도 위의 망원경까지 수십 개 팀이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렌즈를 돌렸어요.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약 1억 3천만 광년 밖 어느 은하 가장자리에 전에 없던 빛의 점 하나가 반짝 나타나 있었어요. 그 빛은 하루가 다르게 파란빛에서 붉은빛으로 스르르 넘어갔습니다. 스펙트럼에는 무거운 원소들이 붕괴하는 신호가 보였어요. 금이 만들어지며 나온 빛이었습니다. 이론으로만 말하던 사건을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겁니다. 1억 3천만 년 전이면 지구엔 공룡이 걸어 다니던 시절이죠. 그때 출발한 빛이 하필 인류가 그걸 알아볼 장비를 만든 시기에 도착했어요. 자, 그럼 금 원자 하나의 여행을 따라가 볼까요? 그 원자는 두 시체가 부딪히던 지옥 같은 순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억 년을 차가운 어둠 속을 소리 없이 떠돌다 어느 성간 구름에 섞여 들어가요. 그 구름이 뭉치면서 한가운데 태양이 켜지고 남은 부스러기가 행성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지구고요. 그런데 갓 태어난 지구는 녹아 있었습니다. 금은 무겁죠. 대부분이 중심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캐내는 건 그 뒤에 소행성이 실어다준 얇은 몫입니다. 우주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지구가 금고 깊숙이 숨겨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 어떤 동물이 그걸 파냅니다. 돌을 부수고 불에 녹이고 두들겨 광을 내요. 그러고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여러분의 결혼반지 속 원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난폭한 사건 한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두 별의 시체가 부딪히던 폭력의 기억을 그대로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지구에서 가장 부드러운 약속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역설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일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다 맞습니다. 왜 금이 노란빛을 띠는지, 왜 녹슬지 않는지, 계산은 소수점 아래 여러 자리까지 실험과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왜 전자는 정해진 자리를 갖지 못할까요? 왜 자연은 하필 확률이라는 언어로 쓰여 있을까요? 왜 들여다보는 행위가 결과를 바꿔놓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계산은 되고 답도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런 규칙이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공이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소수점 아래까지 계산합니다. 그런데 중력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몰라요. 기술하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모른다고 말하는 건 과학의 패배가 아닙니다. 가장 정직한 선언이에요. 그래야 다음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이의 단순한 질문 하나였습니다. 엄마, 금은 왜 노란색이야? 그 질문 하나를 놓지 않았더니 화학을 지나고 전자와 궤도를 지나 양자역학에서 상대성 이론까지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별의 내부로 두 시체가 충돌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인류가 아직 대답하지 못한 경계선 앞에 서 있습니다. 충분히 깊게 파고든 질문은 결국 자연의 밑바닥에 닿습니다. 사소한 질문이란 없어요. 사소하게 넘겨버린 질문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호기심 조금과 수학 조금을 들고 이 작은 행성에 붙어 사는 자그마한 생물이 별의 속을 들여다보고 1억 광년 밖의 충돌을 알아듣고 반지 하나에서 우주의 역사를 읽어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다시 그 반지를 보세요. 어머니의 금팔찌도 좋고요. 그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금속 조각이에요. 변한 건 여러분의 눈입니다. 이제 노란 금속 한 조각을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리는 전자를, 상대성 이론이 만들어낸 색을, 어느 별들의 장례식에서 흘러나온 빛을 보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달라지는 것. 저는 그게 과학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파인만의 길은 다음에도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뒤집어 보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주변에서 가장 시시해 보이는 물건 하나를 골라보세요. 컵이든 숟가락이든 창틀에 앉은 먼지든 좋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건 대체 뭘까? 그 한마디가 우주로 나가는 문입니다. 안녕히 계세요.